볼게요. 유물론은 우리가 인문 글을 읽을 때는 그것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거는 얘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을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건데, 얘는 세상의 본질이 물질이다. 본질이 물질이다. 그리고 우리가 감각하는 대상뿐만 아니라 의식이나 정신 등과 같은 것들도 객관적 물질의 산물일 뿐이라고 보는 입장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감각하는 건 뭐예요? 눈으로 보고 그리고 터치할 수 있고 이런 애들뿐만 아니라 관념적인 애들이랑 관념적이지 않은 애들 모두 다 객관적인 결과물일 뿐이라고 보는 거야. 그 물질 중심이기 때문에. 한편 그럼 키워드를 보세요. 유물론의 키워드는 객관이에요. 그러니까 주관적 관념론이랑 대비되겠지. 주관적 관념론은 키워드가 주관적일 테니까. 한편 주관적 관념론은 세상의 본질이 정신이고 외부 세계는 인간의 의식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을 밝혔어. 그러면 니은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외부 세계는 인간의 의식 속에서만, 인간의 의식은 뭐예요? 정신이죠? 이 얘기는 정신이 먼저 있어야지만 외부 세계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정신이 먼저예요. 정신이 먼저. 이거 이후에 외부 세계. 얘가 나중. 결국에 정신이 없으면 외부 세계도 존재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본질이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본질이 물질이라고 보는 객관적인 애랑 얘는 주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하이데거는 둘 다 틀렸다라고 보고 있어. 그는 유물론이 인간을 다른 대상들과 마찬가지로 물질적 대상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하이데거가 생각하는 거는 유물론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과 다른 대상이 똑같다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똑같지 않다라고 본 거겠지. 그래서 인간은 뭐가 다르냐? 의문을 가질 수 있어. 이게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인간과 그 외 애들이라고 했나? 그 외 애들이 가지는 차이점이야. 결국에 유물론은 이러한 차이점을 간과해서 얘네들이 똑같다라고 본 거잖아. 그거 한계점이 있다는 거.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야. 하이데거가 생각하는 유물론. 그러면 뭐 삼지나 내용 확인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유물론은 인간과 그 외 생명체의 차이점을 인지하지 못했다. 맞죠? 맞는 말이죠. 하이데거 입장에서 보면. 하이데거는 두 개가 다른데 똑같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자, 또한 세계 속에 있는 사물의 의미가 세계와 분리된 인간에 의해 어떻게 구성되는지 탐구한 주관적 관념론에 대해 그는 사물의 의미가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인식하는지가 아니라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 주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이 얘기죠. 지금 제가 주관적 관념론에 노란색 주관적 관념론에다가 노란색으로 했잖아요. 주관적 관념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요거야. 세계 속에 있는 사물의 의미가 세계와 분리된 인간에 어떻게 구성되는지 탐구한 주관적 관념론. 이게 주관적 관념론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세계 속에 있는 사물과 인간에 의해 구성되는지, 그러니까 사물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 중심으로, 이거예요. 결국에 정신이 먼저 작용하기 때문에 이 정신이 있어야 사물을 먼저 만들 수가 있잖아. 이 얘기는 인간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지. 인간의 정신에 의해서. 그래서 그는 사물의 의미가 우리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하이데거는 무슨 색깔로 할까? 뭐 핑크색, 빨간색으로 할까요? 하이데거는 사물의 의미가 우리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아니고 존재하는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고 비판했대. 그러면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노란색이겠네요.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인식하는 건 주관적 관념론이고, 하이데거는
존재하는 방식에 주목해야 된다고 비판했어. 그는 인간이 사물을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 함께 속해 있는 인간과 사물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 사물의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본 것이다. 관계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되는 사물은 감각하는 나와 분리될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라는 말은 그의 관점을 잘 드러낸다. 감각이 되는 사물은 감각하는 나와 분리될 수 없는 관계. 여기서 키워드는 분리될 수 없다. 1. 관계 속에 있다. 2. 자, 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인식하는 대상인 존재자를 주된 논제로 삼은 현 이상학자들을 비판하면서 존재자의 드러남인 존재에 관심을 기울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때 드러난다라는 말은 사물이 존재자로서 그렇게 있게 된다는 뜻이다. 인간을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존재자인 현존재라고 칭하며, 하이데거가 현존재라고 한 거 여러분들 모의고사에 한번 나왔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한번 했었죠. 현존재만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거 여기 앞에서 보시면은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했잖아. 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이 얘기예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랑 이어지겠죠. 이렇게. 그리고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뜻하는 존재 물음에 대한 탐구가 철학의 주된 과제라고 여겼는데, 과거, 현재, 미래를 직선적으로 보지 않는다. 직선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는 이게 그냥 시간이 통시적으로만 흐르는 게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동시적이에요. 그냥 흐르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따지면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이제 직선적인 거잖아요. 하이데거가 보는 거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쟤네가 서로 연결 의존적이야. 얘네는 의존적일 수가 없는데 얘네는 서로 동시에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시간과 관련되어 설명하는데, 그는 존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시간의 통합된 구조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과거에 어떻게 드러나 왔는지, 현재 다른 존재자들과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지, 미래의 가능성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가 함께 엮이면서 동시, 통합, 함께 다 똑같은 단어죠. 존재자가 드러난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내신에서는 이런 키워드로 문제 푸시면 돼요. 내용을 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이데거 철학을 어떻게 100% 이해해요. 그는 존재를 시간 속에서 드러나는 사건이자 변화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시간 속에서 드러나고요. 사건이라고 본 거야. 존재 자체를. 그리고 변화하는 것. 왜? 동시적 다발적으로 있으면서 같이 의존적인 성향을 맺기 때문에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존재는 시간이다라는 말은 그의 말에서 시간을 존재자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본 그의 입장이 드러난다. 그는 더 나아가 이러한 시간 구조 속에서 현존재가 죽음에 대한 인식을 통해 존재에 대한 물음을 삶의 유한성과 관련지어 이해하게 된다. 그러니까 즉 끝이 있고 그 시간이랑 같이 연결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는 존재자를 시간과 동떨어진 채로 있는 정적인 실체로 간주하고, 이를 분석하라 서양 전통 철학을 비판하면서 현존재에게 도구로 쓰일 수 있는 존재자는 관계를 맺는 방식에 따라 손안에 있음 또 눈앞에 있음으로 드러난다고 주장하였다. 근데 앞에서 문제를 내기에는 조금 어렵고 뒷부분에 손안에 있는 거랑 눈앞에 있는 거가 좀 중심으로 문제를 낼 텐데, 사물이 객관화된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은 채 특정한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서 현존재에 사용되는 거고, 후자는 이러한 도구적 맥락에서 벗어나 객관화된다라는 거사. 그러면은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용도, 그 다음에 눈 안에 있는 거는 후자는 객관화 대상. 하이데거는 망치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망치로 못을 박을 때 도구를 객관화된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행위에 집중해요. 그러니까 이 망치라고 하는 게 온전하게 있을 때 이것은 행위,
얘가 물리적으로 뭐 철로 되어 있는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의 목적이랑 용도, 쓰임에 맞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때 망치는 현 존재에게는 쓸모가 있는 도구이다. 한편 부서져서 못 쓰게 돼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본래의 용도를 쓸 수가 없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앞에 있으므로 이렇게 관계를 맺게 돼요. 근데 둘 다 공통적으로 관계를 맺는 거는 맞아요. 관계를 맺는데 얘가 쓰임의 중심이냐 아니면 이거가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느냐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도구로 쓰이는 존재자, 즉 도구로서 기능하지 못하게 되면 존재자와 현존자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관계가 달라지는 거지 관계를 못 맺어요. 관계를 못 맺어요. 이러면 틀린다는 거예요. 하이데거는 전통 철학이 사물을 눈앞에 있음으로만 보려고 했다고 비판하면서 실제로는 손안에 있음으로 경험된다고. 경험 키워드. 왜냐면 내가 그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경험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존재자가 드러나는 방식이 다양할 수 있음을 드러내었다. 하이데거는 현 존재가 세계를 이해하는 틀인 실존적 지평을 갖고 있고 존재자는 이러한 실존적 지평 속에서 드러난다고 보았는데 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서양의 전통 철학이 지성적 사유를 통해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실체를 탐구한다고 비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꾸 경험할 수 있는 거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한다는 거는 자꾸 안 보고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지성적 사유를 통해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실체를 탐구하는 비판하며 경험과 관련된 설명한다. 이거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자꾸 경험을 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얘기인 거야. 예를 들어 우리가 붉은 꽃이라고 부르는 꽃은 생명인 동물에게는 회색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생명인 동물은 색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왜 그 후천적으로 그 귀가 안 들리는 사람 말고 태어날 때부터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은 꿈을 꾸면 그 사람 하는 말이 자막으로 보일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내가 한 번도 살면서 뭔가 들어본 경험이 없잖아. 그래서 왜 그 예전에 엄청 유명했었던 신과 함께 영화 있잖아. 거기에서 왜 그 남자 주인공 김동욱이 자기 죽은 엄마랑 얘 꿈속에서 뭐 대화하는 씬이 있잖아요. 그거는 고증이 좀 안 된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귀가 안 들리시는 분이었나? 말을 못 하시는 분이었나? 말을 선천적으로 말을 못하는 사람이 꿈속에서 말을 한다? 그게 안 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근데 자꾸 그 전통 철학 얘네들은 경험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안 보고도 경험하지 않고서도 경험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선언적인 거잖아요. 선험의 한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꽃이 붓다라는 명제의 참과 거짓을 따지는 근거는 감각을 통한 경험이 있는데 자꾸 안 보고 뭘 하겠냐. 근데 이처럼 현상을 현 존재의 경험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우리가 현상적인 것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거꾸로 말하면 경험한 것만 알 수 있다. 전통 철학의 대표적인 진리론인 대응설은 하나의 논리 명제가 그에 대응하는 실제 사태를 갖고 있으면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하지만 이거는 하이데거가 비판을 하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사물은 객관적인 실체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의 만남 속에서 드러나는 존재자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그가 현상이 존재의 전부라고 본 것은 아닌데 그는 현상을 통해 존재자가 드러나는 동시에 현상과 동일시될 수 없는 존재의 측면이 은폐된다고 보았어. 존재자가 특정한 방식으로 드러남으로써 가능성이 동시에 은폐된다고 본 것이다. 여기서 우리와의 만남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도 경험에 의존한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근데 현상이
왜냐면 존재자가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 하나가 드러나면 하나는 반드시 안 보일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얘네 두 개가 동시에 보일 수는 없다 이 얘기예요. 하이데거는 철학자다. 그는 기반이 된 형 이산함을 새롭게 바라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존재를 바라보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존재자에 대한 그의 관점에 대해 현 존재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구체적 존재도를 여기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만 얘기하고 얘는 얘기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얘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다. 이런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만나는 과정에서 그치 만나는 과정에서 연계되고 얘가 어떻게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뭐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존재자가 드러난다는 주장은 뭐 넓혀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볼게요. 얘는 내용 확인 문제가 좀 많이 나오겠죠. 60년대 이후 미국에서 태동한 현대 음악의 한 흐름으로 라 몬테영, 테리 라일리, 스티브 라히, 필립 글래스 등이 대표적 작곡가로 꼽힌다. 이들은 소수의 음역이나 단순한 패턴을 반복하는 1, 2 기존의 복잡한 서사나 화상 전개를 과감히 축소 그 자체를 경험하도록 유도한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복잡한 서사나 화상 전개를 과감히 축소했기 때문에 그 자체 그러니까 뭐 그 글자 문학으로 따지면 미사어구를 싹 다 없앴다라는 얘기예요. 마사는 미사어구 같은 거 싹 다 없애고 기교 같은 거 없애고 그냥 그 본질 약간 그 그릭 요거트? 퓨어한 그릭 요거트 느낌? 전통적 서양 음악에서 반복이라고 하는 거는 주제를 강조하여 강화하는 건데 제시, 발전, 재현부로 구성된 소나타 형식은 제시부에서 등장한 주제가 발전부에서 여러 차례 변주되다가 재현부에서 회귀를 합니다. 그리고 저 제시, 발전, 재현 여러분들 기억 안 나겠지만 초딩 때 배웠을 거예요. 초중딩 때 음악 시간에 무조건 배워요. 작곡가가 설정한 주제를 확인 및 강화하는 구조를 이루는데 주제를 확인하는 거야. 근데 철학자 들레즈의 표현을 빌리면 같은 것의 반복에서는 특정 주제가 중심에 놓이고 그 각 부분은 재확인을 하는 역할. 주제가 이렇게 있으면 다른 애들은 얘네들 고유의 그 맛을 느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약간 들러리로 된다는 거죠. 반면 미니멀리즘의 음악의 반복은 차이를 생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즉 음악의 각 부분의 중요도가 조금은 올라간다는 거죠. 원래 전통적인 것보다는. 왜냐면 얘네는 존재하는 이유가 이 주제를 잘 보여주기 위함인데 얘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표면적으로 동일해 보이는 음영이 끊임없이 반복되지만 음색, 강세 등의 미세한 차이가 매 순간 드러나면서 감상자는 새로운 음악적 사건을 지속적으로 만나게 된다. 키워드는 그거예요. 차이가 계속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새로운 음악적 사건을 지속적으로 만나게 돼요. 왜냐면 차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다른 부분이니까 그 다른 부분에 계속 노출된다는 거죠. 회전하는 만화경처럼 새로운 그러니까 반복 속에서 새로운 패턴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라 몬테영의 작품 컴포지션 1960 넘버 7은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연주자가 완전 5도 관계에 있는 B의 음과 F샵의 음의 건반을 동시에 장시간 누르는 매우 간단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완전 5도는 정수비를 갖는 음의 간격으로 동시에 울리는 두 음은 단순히 한 음과 다른 한 음의 조화가 아니라 어울림으로 나타난다. 이게 오래 지속되면서 음 내부에 있는 배음들의 전개와 조합을 경험하게 되고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이게 키워드겠죠. 동일한 두 음이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색이나 강세, 높이 등이 그 음을 이루는 배음의 구조에 의해 미묘하게 변화를 일으키면서 지속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다. 이게 그거예요. 아까 그거 여기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새로운 패턴이 드러나는 것이다. 의 구체적인 예시가 되겠죠. 이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하고 이 부분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이때의 그 연주자들의 컨디션과 이거를 할 때 연주자의 컨디션이 약간 다를 거 아니야. 완전히 기계처럼 똑같이
전개를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차이를 생성하는 반복을 탐구했다면 라인이는 피아노 페이지에서 위상 변이를 통해 이러한 차이 생성을 더욱 역동적으로 구현하는데 동일한 음악 패턴을 여러 악기가 약간 다른 속도 일부러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딱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 연주해서 처음에는 완벽히 일치하던 패턴이 점차 어긋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조금씩 어긋나면 얘가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얘는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 얘는 요 정도가 있고 얘는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차이가 좀 커지겠죠? 그래서 음들이 겹치고 밀리면서 새로운 음악적 사건이 펼쳐집니다. 얘는 작곡가의 내면이나 서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통로가 아니라 잠재성을 발현하게 되는 기제로 작용하는데, 그럼 여기서 키워드는 직접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잠재성, 그러니까 안 보인다는 거지. 겉으로 보기에는 안 보이고, 여기서 동호와 반복이란 외부의 다른 요소와 결합, 대립하지 않고 자기 동일성만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데 일정한 형태의 금속판을 줄지어 놓는 식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다 존재함을 선보였듯이, 여기 아까 맨 처음에 첫 번째 그 자체를 경험하도록 한다 그랬죠? 그게 이 얘기예요. 존재함을 선보인다는 거. 최소한의 음악 재료를 반복적으로 나열함으로써 개방적 구조를 실현하는 것이다. 자, 어떤 주제를 보여줘야 하는가라는 전통적 질문에서 벗어나 내가 듣는 EM은 방금 어떤 차이를 갖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다. 계속 지금 똑같은 얘기. 아까 그 똑같은 반복에서의 차이점. 자, 음악적 경험은 이거의 틀을 넘어서 순간순간 달라지는 변화를 직접 체감하는 내재적 과정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래서 내재적 과정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아까 앞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걸 거예요. 직접적으로 드러낸 통로가 아니라 내부의 잠재성을 발현하게 되는 기제. 내부의 잠재성 발현. 감상자는 작곡가가 미리 설정한 보편적 주제를 알아맞히는 수동적인 존재에서 능동적인 참여자로 거듭납니다. 왜냐면 왜 수동적이냐면 아까 전통 음악은 이 주제가 있으면은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이건 떠먹여주는 거예요. 떠먹여주는 건데 내가 거기에 직접 이거의 차이를 인지하면서 그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능동적 참여자로 거듭난다는 거야. 그래서 동일한 것을 반복시키는 표면적 단순함 속에서 끊임없이 차이를 생성하는 역설적 작법을 통해 주제 중심적 서사를 과감하게 해체하고 뭘로? 차이를 중심으로 새롭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고정된 구조를 재현하는, 고정된 구조를 재현한다는 것은 똑같은 거 계속 똑같이 틀어주는 거. 그게 아니라 차이들을 경험하도록, 경험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참여자로 거듭나야 돼요. 그러한 미적 형식이나 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내용 자체가 하나도 안 어렵잖아요. 키워드 중심으로 보세요. 전통에서의 키워드랑 그 지금 나와 있는 뭐라고 했지? 얘 미니멀리즘의 키워드를 구분하셔서 문제 푸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